찰미비의 16년 혹독한 겨울, 오논강 쿠릴타이에서 통일된 몽골 부족들이 태무진을 칭기즈칸으로 선포했을 때 그의 가장 강력한 정복 도구가 군대의 합성활이나 날렵한 말들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신 그것은 중세 세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정교한 심리전의 테피스트리였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장군술이다 라고 썼던 고대 중국 전략가 손무의 지혜를 되새기며 칭기즈칸은 그의 기념비적인 전쟁 내내 이 원칙을 능숙하게 구현했다. 데칸의 전략적 탁월함은 재래식 군사교전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태평양 연안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는 공포와 인식을 교묘하게 조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소규모 부족장이었던 그가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적인 육상 제국의 건설자로 부상한 것은 몽골 부족들의 통합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군사력과 교활한 심리 전술을 통해 달성된 위협으로 그의 어린 시절 의형제였던 자무카와 같은 경쟁 부족 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한 사례에서 생생하게 드러난다. 몽골 무리의 명성은 그들보다 앞서 실크로드 전역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찰미비 19년 칭기즈칸이 호라즘 제국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을 때 몽골군은 의도적으로 베이징과 같이 정복된 도시의 도망자들이 북쪽으로 탈출하도록 허용했다. 이 생존자들은 도시 파괴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녔다. 칸은 그의 정복을 겪은 사람들이 도망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하여 그들이 비할 데 없는 파괴의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했다. 이 전술은 부하라 공성전에서 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는데 3만 명의 수비대 병사들이 공포에 마비되어 거의 즉시 항복했다. 도시의 함락은 웅장한 도서관의 체계적인 파괴와 학자 집단의 처형으로 빠르게 이어졌는데 이는 지식의 요새조차도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암울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시대의 연대기 작가 주베이니는 칭기즈칸이 도시의 데모스크에 들어가면서 한 선언을 기록했다. 나는 신의 채찍이다. 너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신은 나 같은 벌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칸의 광대한 비밀 요원 및 정보원 네트워크인 얌얌. 시스템은 아마도 중세시대의 가장 발전된 정보기구였을 것이다. 참비 21년 사마르칸트 공격에 앞서 몽골 요원들은 실제로는 10만 명의 전사를 거의 넘지 않았던 군대의 병력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복잡한 통신망은 수천 마일에 걸쳐 있었고 2030마일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중계소를 통해 정보와 의도적인 허위 정보가 하루 200마일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전달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군사 정찰병뿐만 아니라 상인, 외교 사절, 종교 인사들도 활용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정보원은 키탄족 고문 추카이였는데 그는 점성술사로 위장하여 중국 도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저명한 베네치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후에 그의 여행기에서 이 광대한 네트워크를 기록하며 20만 마리 이상의 말과 수만 명의 인력이 배치되었다고 언급했다. 몽골 상징주의의 심리적 영향은 전례 없는 수준의 공포로 확대되었다. 우르겐치 정복 후 칭기즈칸은 쓰러진 2만 4천 명의 전사들의 두개골로 만든 피라미드를 건설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유사한 암울한 광경이 니샤푸르와 메르브 외곽에도 세워졌는데 희생자 수는 70만에서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니샤푸르의 파괴는 특히 잔인했는데 이는 공성전 중 화살에 맞아 사망한 칭기즈칸의 사위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칸에 따른 도시 내의 모든 생명체, 심지어 고양이와 개까지도 전멸시키라고 요구했다. 몽골군은 종종 독특한 지표를 남겼다. 땅에 박힌 3개의 화살은 임박한 공격을 알렸고 부러진 화살은 저항 없이 항복한 자들에게 관용을 전달했다.
특정 경우에는 선봉부대가 말의 굴레를 피로 붉게 물들여 임박한 파멸에 불길한 전령을 만들었다. 칸의 동맹에 대한 접근 방식은 동맹과 적 모두를 영원한 불안 상태로 유지하는 무자비한 실용주의를 드러냈다. 탕구투족의 비참한 운명은 극명한 예시이다. 몽골 제국의 초기 확장에 충성스러운 동맹국으로 봉사했지만 칭기즈칸이 그들을 잠재적인 미래 위협으로 인식하자 1227년에 완전히 전멸되었다. 탕구투족에 대한 전역은 너무나 철저하여 그들의 문자와 문화유산이 역사에서 거의 완전히 지워졌다. 여진족 금나라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다. 초기 협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211년에서 1234년 사이에 체계적으로 해체되었다. 이 갈등 동안 몽골군은 사로잡힌 금나라 병사들에게 저항의 절망을 상세히 기술한 편지를 가족에게 쓰도록 강요함으로써 심리전을 펼쳤다. 한 아랍 연대기 작가는 이 시대에 유행했던 격언을 기록했다.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희생자다. 적대적인 영토 내에서 칭기즈칸은 기존의 분열을 능숙하게 이용했다. 금나라에 대한 전역 내내 그는 중국 장군들에게 자신의 군대 내에서 권위 있는 직책을 약속함으로써 그들을 자신들의 통치자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데 능숙했다. 그러한 장군 중 한 명인 산 네에시아노는 몽골 측으로 망명하여 1234년 카이펑 함락에 기여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적군 장교를 몽골 군대에 통합하는 관행은 1230년경에는 몽골 군사 지휘관의 거의 3분의 1이 한때 적이었던 인물들일 정도로 만연했다. 칸은 종종 적대적인 지휘관들에게 부와 명망 있는 역할을 배신과 교환하자고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어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는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시기에 중국 속담은 경고했다. 몽골 칼날은 두 개의 날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적을 베고 다른 하나는 동지를 벤다. 몽골군의 전술적 기만은 그들의 유명한 위장 후퇴 기동에서 절정에 달했다. 칼카강 전투에서 칭기즈칸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중 한 명인 수부타이는 9일 연속 후퇴하는 척하여 러시아군을 파멸적인 함정으로 유인했다. 영광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힌 추격하는 러시아 공작들은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체계적으로 전멸당했다. 이와 동일한 전략은 리에그니츠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러한 전술에 익숙하지 않은 유럽 기사들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 전략의 효용성은 너무나 칭송받아 중세 연대기 작가 매튜 파리스는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 후퇴하며 그들이 후퇴할 때 아무도 그들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1221년 봄, 현대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공성전에서 몽골군은 심리전의 또 다른 차원을 드러냈다. 칭기즈칸의 손자 무칸의 사망 이후 칸은 도시의 파괴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양이나 개를 포함한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그 지역은 나중에 마을리, 즉 슬픔의 도시로 개명되었고 여러 세대 동안 황폐하게 남아있었다. 파괴는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지역 전설들은 그 땅 자체가 한 세기 동안 더럽혀져 있었다고 주장한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알디는 돌조차도 그 황폐함에 울었다고 기록했다. 공포, 허위 정보, 배신의 이러한 면밀하게 계산된 전략들을 통해 칭기즈칸은 1227년 그가 사망할 무렵 200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심리전은 너무나 강력하여 그의 군대가 그 먼 땅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빈과 같이 멀리 떨어진 도시들조차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전율했다. 아랍 역사가 입은 알라티르는 그의 연대기에서 심각한 파괴를 기록하며 썼다. 나는 수년 동안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미루어왔다. 만약 어떤 이가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래로 지금 이 순간까지 세상이 이토록 큰 재앙을 겪은 적이 없다고 선언한다면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칭기즈칸의 가장 끔찍한 처벌들, 뜨거운 가마솥에서 액체 은에 이르기까지 칭기즈칸의 가장 끔찍한 보복은 몽골 제국의 급속한 부상과 함께 나타났다. 그 유산이 수세기 동안 울려 퍼져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길 정도로 극단적인 제재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존경받는 중국 철학자 노자는 힘으로 남을 다스리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썼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이 고대 지혜를 무시하는 듯 깊은 공포와 무자비한 정의가 그의 통치의 기반이 되는 제국을 건설했다. 대칸의 규율과 처벌에 대한 철학은 단순한 보복을 초월했다. 그것은 한국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적인 육상 제국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정밀하게 조정된 권력의 도구였다. 칭기즈칸의 법률 원칙인 야삭 이 야사이게은 채비감 6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법전화되어 그의 군대 내부에서 유래한 가혹한 형벌 계층을 제도화했다. 이 법전은 신성한 흐르는 물에 소변을 보거나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는 36가지 특정 범죄를 열거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베이니에 따르면 이 법전은 전투에서 전우를 벌인 전사들에게 사형을 규정했으며 1224년에는 중두 공성전에서 도망친 3명의 탈영병이 허리에서 문자 그대로 반으로 꺾이는 공개 처형에 대한 특히 소름 끼치는 기록이 있다. 유명한 지휘관 제베는 전투에서 칭기즈칸의 말을 죽인 후 같은 운명을 간신히 피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는 탁월한 용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충성은 단순히 기대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를 통해 무자비하게 강제되었다. 칸의 첩자와 배신자 처리는 특히 가혹했다. 1229년 호라즘 제국과의 전쟁 중 특히 수도 사마르칸트에서 붙잡힌 요원들은 꿀을 바르고 갈증으로 죽도록 버려졌으며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해 얼굴에 꿀을 더 부었다. 동시대 중국 기록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한때 배신자의 죽음은 2가지 목적을 충족시킨다. 하나의 배신 행위를 종결시키고 1000가지 더 많은 배신을 막는다고 선언했다. 무슬림 역사가 알나사위는 가장 용감한 전사들도 몽골의 정의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전율했다고 기록했다. 공개 처형은 국가 권위의 정교한 전시로 변모했다. 1120년 부하라 함락 후 초기에 저항했던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이 중앙 광장에 모였다. 칸은 그들의 탐욕에 대한 상징적인 보복으로 그들의 눈과 귀에 녹은 은을 부어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이 끔찍한 관행은 나중에 사마르칸트에서도 반복되었는데 특히 부유한 범법자들에게는 은 대신 금이 사용되었다. 아람 역사가 입은 알라티르는 비명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고 끔찍한 광경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기록했다. 또 다른 사례로 1221년 바르에서 포로 병사들은 공성전 동안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으며 그들의 몸은 양측에서 날아온 화살에 꿰뚫렸다. 페르시아 시인 사아디 시라즈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강자의 관용은 약자의 정의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썼다. 칸의 반대 의견을 분쇄하는 방법론은 파괴의 7단계로 알려진 체계적인 패턴을 따랐다. 메르브시가 칭기즈칸의 막내 아들 톨루이 칸에게 항복했을 때 약 70만 명의 인구는 다른 집단으로 분리되었다. 장인과 숙련 노동자들은 몽골로 이주시키기 위해 분리되었고 나머지 주민들은 몇 주에 걸쳐 체계적으로 처형되었다. 희생자들은 직업, 나이, 성별로 분류되었으며 병사들은 매일 최대 10만 명을 살해했다. 페르시아 기록에 따르면 도시 파괴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려둔 400명만이 살아남았다. 이 생존자들 중에는 수학자 알카라지가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나는 1000개의 얼굴을 한 죽음을 보았으며 각 얼굴은 이전 얼굴보다 더 끔찍했다고 썼다.
정복당한 주민들은 잔혹한 보복에 끊임없는 위협 아래 고통받았다. 천비 27년 현재의 베이징 근처 새로 정복된 금나라 영토에서 작은 반란이 일어나자 칭기즈칸은 반란군을 거대한 가마솥에 산채로 끓여 죽이고 그 가족들은 강제로 이를 목격하게 했다. 동시대 연대기 작가 샤오홍은 이 처벌이 너무나 큰 공포를 심어주어 큰 냄비만 보아도 몸서리를 치게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카이펑시에서는 한 가족이 무기를 비축하다 체포되자 한 구역 전체가 처형되었다. 송나라 관리 자우공은 몽골군이 공포의 계산을 통해 평화를 조성했다고 언급했다. 집단 처벌의 원칙은 몽골 지배의 근본적이었으며 구종멸이라는 교리, 즉 죄인의 구대에 걸친 혈통을 말살하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한 공동체 내에 단 하나의 가구라도 저항의 조짐을 보이면 이웃 전체가 완전한 전멸에 직면할 수 있다. 1932년 현대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계곡에서는 한 가족이 도망자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자 12,00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전체가 집단 무덤의 산채로 매장되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알디는 묻힌 자들의 몸부림으로 땅이 사흘 동안 흔들렸다고 기록했다. 몽골 병사들은 그 후 흙의 침강을 가속하기 위해 흙 위에 물을 부었고 이는 비명계공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징벌적 전역은 몽골 통치의 특히 끔찍한 측면을 나타냈으며 아랍 연대기 작가들은 종종 이를 대공포 G-Ray Terror라고 불렀다. 1229년 헤라투시가 몽골 권위에 반란을 일으키자 칭기즈칸의 후계자인 오고타이 칸은 장군 차관을 5만 명의 병력과 함께 파견하여 도시를 끔찍한 본보기로 만들게 했다. 전역은 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모든 건축물은 벽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체되었고 복잡한 관계 시스템은 해체되었으며 주변 농경지는 소금으로 오염되었다. 도시의 웅장한 도서관은 1만 2천 권이 넘는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는데 소각되어 그 재는 하리강에 뿌려졌다. 연대기들은 인구가 거의 100만 명에서 불과 4만 명으로 급감했음을 시사한다. 페르시아 학자 알주베이니는 그들은 학자들에게 자신들의 글을 먹게 했다고 썼다. 몽골군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하도록 면밀히 고안된 복잡한 고문 및 처형 방법을 고안했으며 이는 오고타이 칸 치하이에서 편찬된 종합서인 형벌의 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따뜻함으로 인한 죽음은 희생자들을 갓 벗긴 동물 가죽으로 감싸는 것을 포함했는데 이 가죽은 마르면서 점차 수축하여 안에 있는 사람을 천천히 으깨었다. 이 방법은 특히 유명한 푸송링 장군을 포함하여 붙잡힌 송나라 관리들에게 적용되었다. 또 다른 기술은 죄수들을 어리고 구부러진 나무 사이에 묶는 것을 포함했는데 나무가 풀리면 몸을 찢어 발겼다. 이는 녹색 죽음으로 불렸으며 특히 완강하게 저항했던 군사 지휘관들에게 자주 사용되었다. 중국 학자 위슈는 죽음을 고안하는 그들의 독창성은 삶을 유지하는 그들의 창의성을 능가했다고 언급했다. 칭기즈칸의 보복 시스템은 그의 왕족에게까지 확장되었는데 이는 정의가 혈연 관계를 초월한다는 원칙을 따랐다. 1208년 그의 형제 카사르가 자신을 모반한 혐의를 받자 칸은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일시적으로 투옥하여 아무도 그의 지배에서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1220년 그의 아들 주치는 메르키트 부족에 대한 군사작전을 능숙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일시적으로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더욱 극적으로는 1216년 칭기즈칸은 그의 누이트진이 첩자를 숨겨주었다는 혐의를 받자 그녀의 온 가족을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메시지는 분명했으며 몽골 비사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통행을 금하는 곳에는 바람조차 침범하지 못한다. 원나라 연대기에는 가족 처형 시칸이 고대 몽골 격언을 인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충한 혈통을 갖는 것보다 혈통이 없는 것이 낫다. 이러한 처벌의 집행은 종종 의례적이고 의식적이었으며 죽음의 단계로 알려진 복잡한 절차를 따랐다. 중요한 처형에 앞서 샤먼들은 때로는 사흘까지 지속되는 정교한 의식을 거행하여 처벌에 영적인 차원을 부여했다. 희생자들은 종종 처형 전에 칸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며 북쪽을 향해 9번 절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의식은 칭기즈 칸이 사망하기 직전 탕구트 통치자들의 처벌 과정에서 기록되었는데 서하의 모든 왕족이 7일 동안 최하위부터 최고위까지 그들의 지위에 따라 세심하게 순서대로 처형되었다. 수석 샤먼 코에코에취는 의식적인 춤과 노래를 수행하며 처형된 자들의 영혼이 사후에 칸을 섬길 것이라고 믿었다. 중국 대사 자오공은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삶이 무질서했던 만큼 질서전견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처벌의 심리전적 차원은 면밀하게 조율되었다. 1221년 우르겐치 공성전 동안 칭기즈 칸은 도시 수비대 전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처형이 집행될 거대한 나무 발판을 건설하도록 명령했다. 심판의 무대라 명명된 이 발판은 동시에 최대 100명의 희생자를 수용할 수 있었다. 죄수들은 파도처럼 처형되었고 각 다음 집단은 자신들 앞에서 죽은 자들의 피를 닦아내도록 강요받았다. 아랍 역사가 입은 알나피스는 그 광경은 남자들을 미치게 만들었고 여자들은 몽골군의 소나귀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기보다는 성벽에서 아이들을 던져버렸다고 썼다. 그 발판은 수십 년 동안 서 있었고 몽골의 정의에 대한 뚜렷한 기념비가 되었다. 처벌의 부과는 종종 복잡한 물류와 세심한 계획을 필요로 했다. 야사키로 알려진 특수부대는 처형 기술과 고문 방법론에 대해 특별히 훈련받았다. 약 1000명으로 구성된 이 부대들은 주력군과 함께 이동했으며 검은 가죽 갑옷과 붉은 얼굴 페인트로 식별할 수 있었다. 1923년 러시아 공국들에 대한 전역 동안 야사키는 수백 명의 희생자들을 동시에 으깨기 위해 무너뜨릴 수 있는 대형 나무 발판 배치를 포함하여 대량 처형의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노브고로드 러시아 연대기는 그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들로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고 묘사한다. 이러한 처벌들의 누적된 영향은 역사가 존 맨이 공포를 통한 평화라고 명명한 독특한 형태의 사회 통제를 구축했다. 도시들은 몽골군이 다가온다는 정보를 받자마자 단순히 항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1231년 한국의 고려 왕국은 자신들에게 대항했던 자들의 운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저항 없이 항복했다. 아랍 지리학자 야쿠트 알-하마위는 몽골군이 애정으로는 결코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을 공포를 통해 지배했다고 언급했다. 이 공포 시스템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헝가리 침공 동안 몽골군 접근에 대한 아주 작은 속삭임만 들어도 지역 전체가 대피했다. 이러한 처벌들의 지속적인 유산은 역사가들이 팍스 몽골리카, 피악스 몬고리차라고 부르는 시대의 확립에 기여했다. 이는 무자비한 보복에 잠재적 위협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교역로가 안전해지고 상업이 번성했던 시기이다. 그 시대에 한 중국 속담은 다음과 같다. 몽골의 채찍은 평온을 가져오지만 피로 얻은 평화도 여전히 평화이다. 이러한 끔찍한 처벌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2019년 카라코룸 근처에서 희생자들이 동심원 형태로 배열된 집단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의례적인 처형을 시사한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도 유사한 유적들이 발견되었으며 체계적인 고문과 처형의 흔적을 지닌 희생자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발견들은 동시대 기록들을 확증하며 역사가 스티븐 파우가 몽골 지배의 근간이 된 잔혹 행위의 건축술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칭기즈 칸의 세대를 공포에 떨게 한 전술들, 적을 정복하려면 먼저
그들의 방법을 이해하라. 중두 공성전 중 칭기즈 칸에게 귀속된 이 격언은 그의 혁명적인 전쟁 접근 방식을 요약한다. 군사 역사의 기록에서 칭기즈 칸처럼 계산된 정밀함과 체계적인 잔혹성으로 분쟁을 조율한 지휘관은 거의 없었다. 그의 전역은 단순한 정복을 초월했다. 그것들은 심리전, 기술 발전, 환경 조작을 파괴적인 확실한 승리의 공식으로 통합한 면밀하게 계획된 파괴의 교양곡이었다. 현재 베이징으로 알려진 중두 공성전은 칸의 정요새 해체에 대한 정교한 전략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무칼리 장군의 지휘 아래 몽골군은 처음에는 엄격한 봉쇄를 가하여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다. 그들은 5만 명의 기병을 도시 주위에 원형으로 배치하여 파멸의 원으로 알려진 것을 만들었다. 이어서 그들은 썩어가는 동물의 사체와 인체 잔해로 우물을 오염시켰는데 이는 그들의 악명 높은 특징이 될 전술이었다. 선종 황제가 이끄는 금나라 수비대는 물 공급이 독성으로 변하고 질병이 밀집된 도시를 휩쓸 때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면 식량이 고갈되자 절망에 빠진 주민들은 식인 행위에 의존했으며 도시 감옥에 갇힌 죄수들부터 시작했다. 공성전은 374일 동안 지속되었고 도시가 마침내 함락되자 몽골군은 탈출을 시도했던 6만 명의 민간인을 처형했다. 중국 시인 리장명은 도로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탑들은 연기로 검게 그을렸다. 심지어 하늘조차 그 광경에 눈물 흘리는 듯해 했다고 한탄했다. 우르겐치에서의 살육은 몽골 공성전의 진화를 보여주었다. 이곳에서 칭기즈 칸의 아들 차가타이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몽골 기술자들은 아무다리아 강을 교묘하게 돌려 도시를 침수시켰고 수천 명을 익사시킨 인공호수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 후 붙잡힌 중국인 기술자 리시가 설계한 새로 고안된 카운터웨이트 투석기를 배치하여 방어선 너머로 불타는 네이팜으로 가득 찬 용기를 발사했다. 이 강력한 기계들은 90kg의 발사체를 200m 이상 던질 수 있었다. 물과 불의 이중 공격은 전례 없는 수준의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랍 역사가 알나사위는 하늘에서는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땅은 피의 호수로 변했다고 기록했다. 도시의 추정 인구 120만 명 중 약 5만 명의 장인들만이 살아남았는데 이들은 성장하는 제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다. 이 생존자들 중에는 유명한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그들은 살인의 수학을 적용했고 고통의 정밀함을 적용했다고 회상했다. 칸의 대량 학살 방법론은 점진적으로 정교해졌고 군사 역사가들이 현재 몽골 체계적 말살 프로토콜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다. 호라즘 제국 정복 동안 그의 군대는 죽음 세기라고 명명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완성했다. 니샤푸르에서는 1221년 4월 항복 후 지휘관 톨루이가 도시 인구 120만 명을 10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은 다루가치로 알려진 몽골 관리의 감독을 받도록 명령했다. 각 그룹에서 9명은 살해되었고 1명은 증인으로 봉사하기 위해 살려두었다. 선택 과정 자체는 심리적 고문의 한 형태를 구성했다. 가족들은 의도적으로 분리되었고 생존자들은 공포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능력에 따라 선택되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베이니는 그들은 상인들이 돈을 세든 시신을 세웠다고 썼다. 학살에서의 이러한 소름 끼치는 수학적 정확성은 비할 데 없었으며 다양한 처형 방법에 대한 특정 할당량을 포함했다. 문화적 요새의 파괴는 심리적 충격을 증폭시키기 위해 면밀히 계산되었으며 몽골 전략가들이 문화 말살의 구원칙이라고 명명한 것을 따랐다. 1220년 3월 부하라에서 칭기즈 칸은 말을 타고 도시의 그랜드 칼리안 모스크로 들어가 자신을 신의 징벌이라고 선포했다.
모스크의 대리석 기둥들은 체계적으로 해체되어 몽골 말들의 여물통으로 재활용되었다. 그의 병사들은 그 후 도서관의 귀중한 필사본들을 불쏘시개와 말들의 마구간 깔개로 사용했다. 유명한 의사 알라지의 의학 논문들은 몽골 서기관들이 각각 세심하게 숫자를 세어 기록한 다른 학술 저작물 12,047권과 함께 소각되었다. 위대한 시인 루다키의 원본 필사본들은 학자들의 눈앞에서 페이지별로 찢어졌고 그 학자들은 그 후 처형되었다. 역사가들은 부하라 도서관의 파괴가 이슬람 의학과학을 수세기 동안 지연시켰다고 추정한다. 살아남은 이슬람 학자 알무스탄시르는 그들은 단순히 생명을 끈 것이 아니라 기억 자체를 껐다고 한탄했다. 칸의 환경전쟁은 1201년에서 1234년 사이에 대기근 전역으로 알려지게 된 금나라에 대한 전역 동안 절정에 달했다. 수부타이 장군 휘하의 몽골군은 북중국의 농업 기반 시설을 3단계 전략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해체했다. 1단계에서는 500마일 방역 내의 작물을 소각하여 중국 연대기들이 검은 띠라고 명명한 것을 만들었다. 2단계는 시체와 몽골 샤먼이 조제한 특별한 혼합물, 투구꽃과 부패한 말 피포함을 사용하여 2,000개 이상의 우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3단계는 가축 제거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한 성에서만 약 270만 마리의 가축을 도살했다. 중국 기록에 따르면 허난성에서는 여파로 인해 인구의 90%가 기근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원나라 역사가 야오수인은 몽골 말이 밟고 지나간 곳에는 한 세기 동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고 썼다. 전역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2019년 고고학 조사에서 피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식인 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인체 유해는 도살과 조리에 명백한 흔적을 보였다. 공성전에서의 기술 혁신은 몽골의 특징이 되었으며 정복된 영토에서 징집된 엘리트 기술자들로 구성된 백인 지성으로 알려진 특수부대가 관리했다. 바미안 공성전에서 칭기즈칸의 기술자들은 붙잡힌 중국 공성 전문가 왕꼬핑의 지휘 아래 화약 폭약을 통합하여 파괴력을 증폭시킨 개량형 공성추인 천둥 공성추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전통적인 몽골 철공술과 중국의 폭발물 기술을 융합하여 한 아랍 연대기 작가가 불을 내뿜는 철의 괴물이라고 묘사한 것을 만들어냈다. 이 공성추는 200명이 조작해야 하는 바퀴 달린 플랫폼에 장착되었으며 40톤의 힘에 해당하는 충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 장치는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청동과 철로 강화된 성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이내에 도시의 주 성문을 돌파했다고 전해진다. 페르시아 연대기 작가 라시드 알딘이 1000개의 북소리보다 크다고 특징 지은 순수한 청각적 충격은 너무나 깊은 공포를 불러일으켜 바흐와 메르브를 포함한 여러 이웃 도시들은 그 무기를 목격하기도 전에 항복을 제안하는 사절을 보냈다. 카이펑 공성전에서 활용의 탄생은 여러 혁신을 통합한 또 다른 기술적 돌파구를 예고했다. 몽골 장군 수부타이와 중국인 기술자 리시의 지도 아래 군대의 특징적인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소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부대가 고안되었다. 이 무기들은 몽골 연금술사 쿨란이 조제한 초석, 유황, 정제된 인체 지방의 정교한 혼합물을 사용했다. 동시대 기록들은 창공을 가로질러 솟구쳐 밤을 낮으로 바꾸는 불의 용들이라고 묘사했다. 금나라 수비대 자홍은 그의 일기에 그들의 불 뿜는 기계들은 우리의 가장 견고한 성벽을 종이처럼 만들었고 우리의 가장 용감한 전사들은 어린아이처럼 도망쳤다고 기록했다. 심리적 타격은 너무나 심각하여 최후의 공격 동안 3만 명 이상의 수비대원들이 불의 용들에 맞서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칸의 군대는 또한 현대시대까지 능가되지 않을 방식으로 기술을 통한 심리전을 개척했다. 볼로흐 공성전 동안 그들은 비행 중 소름 끼치는 휘파람 소리를 내는 젠징짠,
혼을 흔드는 화살이라고 불리는 특별히 제작된 화살을 사용했다. 몽골 무기장인 카라카이가 완성한 이 화살들은 비행 속도에 따라 다양한 음조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속이 빈 뼈 격실을 포함했다. 청각적 교란은 너무나 불안정하여 수비대원들은 실제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종종 자신의 임무를 버렸다. 중국 군사 문헌들은 이것들을 귀신 울음 화살이라고 부르며 송나라 장군 맹공은 단순한 소리만으로도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2018년 볼로흐 근처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은 이러한 화살 몇 개를 발굴하여 그들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입증한다. 파괴의 정도는 몽골 지휘관들이 공포의 산술이라고 명명한 것을 따르며 최대의 영향을 위해 종종 면밀하게 조정되었다. 1121년 2월 메르부시가 함락되었을 때 톨루이칸은 사망자를 세는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했다. 몽골 관리들은 사망자를 집계하기 위해 각 시신에서 정확히 귀 하나를 잘라내도록 명령받았으며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를 구별하기 위해 다른 체계 실이 사용되었다. 총 130만 개의 귀가 몽골 관리들에 의해 꼼꼼하게 분류되고 문서화되었다. 이 끔찍한 계산은 그 후 다른 도시들의 경고의 이야기로 보고되었고 귀는 주저하는 통치자들에게 증거로 보내졌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베이니가 언급했듯이 그들은 공포를 섬기기 위해 수학을 징집했다. 칸의 개인 비서 야율초제는 칭기즈칸이 정확한 보고를 위해 이 계산 방법을 명시적으로 명령했으며 숫자는 단순한 소문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진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칸의 군대는 또한 현대 역사가들이 전략적 마비교리라고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경제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정교한 전략을 개발했다. 1226년 탕구투 제국에 대한 전역 동안 제베 장군의 지휘 아래 그들은 몽골 전략가들이 편찬한 파괴의 세어라는 상세한 3권짜리 매뉴얼을 따라 관계 시스템, 소금 광산, 비단 생산 중심지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중요한 경제 노드식별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교역로를 세심하게 지도화하고 생산 중심지를 문서화하며 도시들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분석했다. 서하의 수도 중흥에서는 물리적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황실 노란 비단 염색 비법을 가진 모든 장인들을 처형했다. 이 전략은 인구가 초기 공격에서 살아남더라도 그들의 경제가 여러 세대 동안 마비되도록 보장했다. 중국 관리 리스저는 그들은 상업을 마비시키는 것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썼다. 탕구투 유적지의 고고학적 증거는 의도적인 파괴 패턴을 드러낸다. 우물은 단순히 독살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용을 막기 위해 녹은 청동으로 채워졌다. 몽골 공성전의 정교함은 송나라에 대한 전역 동안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 상향 공성전에서 몽골군은 아직까지 가장 파괴적인 혁신인 천둥벼락 폭탄을 옮겼는데 후게리아노도 이는 그들의 복무 중이던 무슬림 기술자들이 개발한 것이었다. 이 초기 형태의 수류탄들은 화약과 파편을 포함하여 도시 성벽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다. 송나라 수비대 리춘샤는 천둥벼락 폭탄이 떨어졌을 때 대지의 어머니들도 울었다고 썼다. 몽골군은 또한 이곳에서 심리전을 펼쳤는데 붙잡은 아이들을 도시 안으로 투석기로 다시 쏘아 올렸고 그 아이들은 종종 사지가 절단되었지만 살아있었다. 군사 연대기 작가 왕주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많은 정신을 산산조각 냈다고 기록했다. 몽골 전쟁의 환경적 영향은 너무나 심각하여 실제로 지역 기후를 변화시켰다. 호라즘 제국에 대한 전역 동안 페르가나 계곡의 관가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것은 환경 역사가들이 현재 몽골 사막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초래했다. 1123년 페르시아 농업 기록은 몽골군이 고대 관계망을 파괴한 후
이전에 비옥했던 지역들이 전례 없는 건조함을 겪었음을 나타낸다. 중앙아시아 호수 바닥 퇴적물에 대한 최근 지질학적 분석은 이 시기에 강화된 건조함과 토양 황폐화로 특징 지어지는 상당한 기후 변화를 확인했다. 몽골 전역의 심리전적 차원은 생존자들이 공포의 세월이라고 부른 것에 세심하게 기록되었다. 훌라구 칸 휘하의 바그다드 공성전에서 그들은 나이와 성별로 세심하게 배열된 두개골 피라미드를 전시하는 것을 포함한 정교한 테러 시스템을 사용했다. 연대기 작가 이븐 알카비는 그들은 건축가들이 돌을 배열하듯 죽음을 배열했다고 기록했다.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전 학살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도시 지도자들에게 보냈으며 종종 소름 끼치는 상징물, 한 도시에서 온 귀주머니, 다른 도시에서 온 피에 흠뻑 젖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동반했다. 심리적 충격은 너무나 심각하여 동시대 기록들은 몽골군의 접근에 대한 속삭임만 들었던 도시들에서 광범위한 히스테리를 묘사한다. 이러한 공포 전술의 지속적인 효용성은 역사가 데이비드 모건이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팍스 몽골리카라고 명명한 것으로 절정에 달했다. 1160년경에는 몽골군에 대한 단순한 소문만으로도 도시 전체의 대피를 촉발할 수 있었다. 폴란드 침공 동안 수많은 마을들이 몽골군과 맞서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불태웠다. 헝가리 연대기 작가 로게리우스는 몽골에 대한 공포는 그들의 기병대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었다고 썼다. 이 심리적 우위는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여러 세대 동안 어머니들이 몽골군이 온다는 속삭임으로 울부짖는 아기들을 달래곤 했다. 이러한 전술의 유산은 즉각적인 결과들을 훨씬 뛰어넘었다. 체계적인 파괴에 대한 몽골의 접근 방식은 그 후 수세기 동안 군사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티무르는 그의 전역을 몽골 방법론에 명시적으로 본떴고 심지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몽골 공성 기술을 깊이 연구했다. 오스만 군사 이론가 나수흐 알 마트라크치는 1920년에 몽골군은 세상의 공포가 궁극적인 무기이며 어떤 칼보다도 강력하다고 가르쳤다고 썼다. 칭기즈 칸의 계층 파괴 전략, 끊임없는 정복의 그림자 속에서 칭기즈 칸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훨씬 능가하는 권력 구조 해체 방법론을 완성했다. 지배 계급을 근절하는 그의 접근 방식은 정확하면서도 잔혹했으며 그의 전역을 목격한 아랍 역사가들 사이에서 그에게 군주들의 외과의사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귀족 계층의 체계적인 말살은 몽골 정복의 특징이 되었으며 너무나 철저하게 실행되어 많은 사회가 침공 이전의 사회적 틀을 결코 되찾지 못했다. 1220년 호라즘 샤 무함마드 2세의 운명은 칸이 불복하는 통치자들을 다루는 전략의 주요 예시로 작용한다. 샤가 몽골군에 맞서기보다는 도주를 선택한 후 칭기즈 칸은 대사냥으로 알려진 것을 시작하여 군주를 추적하는 단 하나의 목표로 2만 명의 최정예 병력을 배치했다. 끈질긴 추격은 9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난민으로 샤가 사망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베이니는 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칸의 선언을 기록했다. 나는 그를 내 문지기로 삼았을 텐데 세상이 강자의 몰락의 깊이를 볼 수 있도록 말이다. 1225년 중두 베이징. 항복시 금나라 엘리트층에 대한 처우는 귀족 제거의 방법론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몽골 관리들은 각 계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귀족 가문의 면밀히 상세화된 명단을 소유하고 있었다. 선종 황제는 2,000명의 황실 구성원들이 가장 고위 관리들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처형되는 것을 강제로 지켜보아야 했다. 왕족 출신들은 펠트 양탄자 아래에서 질식사했는데 왕족의 피를 흘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고귀한 죽음이었다. 반면 하급 귀족들은 공개 처형되었다. 붙잡힌 통치자들의 격하는
종종 복잡한 의례적 패턴을 따랐다. 천리 27년 탕구투 통치자 현종 황제가 항복했을 때 칭기즈칸은 그에게 구베레를 행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황제가 칸의 말 앞에서 9번 기어가고 매번 이마를 땅에 대야 하는 굴욕적인 의식이었다. 이 의식은 모인 탕구투 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이전 황제에게 침을 뱉도록 요구받았다. 원나라 연대기에 따르면 이 의식은 몽골 샤먼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왕권의 본질 자체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것이었다. 선별적 보존의 관행은 몽골 지배에서 예술 형태로 정교해졌다. 부하라 약탈 후 도시통치위원회에 정확히 7명의 구성원이 살아남았다. 각 방위별로 1명씩, 그리고 파괴된 도시 한가운데 남도록 지정된 1명. 이 생존자들은 화려한 의복과 말을 하사받은 후 몽골 정복의 이야기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아랍 역사가 알나사위는 그러한 생존자 중 1명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들은 내게 모든 죽음을 목격하고 모든 비명을 기억하게 강요했으며, 이제 나는 오직 그들의 연대기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강제 결혼과 인질 제도의 전략적 배치는 정복된 영토에 대한 몽골 통제의 주춧돌로 부상했다. 찬비 칸 9년 위구르 왕국 정복 후 칭기즈칸은 피의 사슬 시스템으로 알려진 것을 제도화했다. 27개 귀족 가문은 장녀들을 몽골 지휘관의 아내로 보내야 했고, 그들의 아들들은 칸의 친위대에서 복무하기 위해 인질로 잡혔다. 위구르 역사가 마흐무드 알카슈가리는 그들은 어떤 철보다도 강한 결혼의 족쇄로 우리를 묶었다고 기록했다. 이 시스템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1220년경에는 몽골 군사 지휘관의 40% 이상이 왕족 인질을 개인 시종으로 두고 있었다. 북중국 정복 동안 여진족 귀족에 대한 처우는 몽골 인질 정책의 정교한 성격을 강조했다. 붙잡힌 각 귀족 가문은 3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한 그룹은 처형에 직면했고, 다른 그룹은 몽골로 인질로 잡혀갔으며, 마지막 그룹은 엄격한 몽골 감독 하에 자신들의 이전 영토를 관리하도록 남겨졌다. 이 3가지 운명 시스템은 공포와 실용적인 필요성 모두를 통해 복종을 보장했다. 중국 관리 위슈는 그들은 정육업자가 고기를 가르듯 가족을 갈랐고 각 부분이 지정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보장했다고 언급했다. 이 방법들의 심리적 복잡성은 1121년 조지아 귀족에 대한 처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즉각적인 처형 대신 붙잡힌 귀족들은 몽골군이 왕국들의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 귀족 가문들은 굴욕적인 과제에서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졌고, 패배자는 처형되었으며 승자들은 그 후 처형을 수행하도록 강요받았다. 조지아 연대기 작가 바실은 그들은 왕을 광대로, 왕자를 단순한 꼭두각시로 만들었다고 썼다. 이 관행은 귀족 연대를 해체하는데 너무나 강력하여 몽골군이 1236년에 돌아왔을 때 여러 조지아 귀족 가문들이 그들의 이전 동료들에 맞서 몽골군과 적극적으로 싸웠다. 1128년 전역 동안 키탄족 엘리트의 운명은 지위 상징에 대한 몽골군의 예리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귀족 포로들은 몽골말 마구간을 청소하는 동안 그들의 의례복을 뒤집어 입도록 강요받았다. 그들의 공식 인장들은 녹여져 말, 제갈로 다시 주조되었고, 그들의 의례용 무기들은 요리 꼬챙이로 재활용되었다. 키탄족 역사가 리신좌는 그들은 단순히 귀족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귀족 신분 자체를 없앴다고 기록했다. 이 시기의 고고학적 발견은 귀족 휘장의 의도적인 훼손과 지위 상징에 대한 굴욕적인 변경의 신중한 보존을 드러낸다. 붙잡힌 엘리트들의 상징적 격하는 송나라에 대한 전역 동안 새로운 정점에 달했다. 몽골 지휘관들은
처형 전에 모든 지위 표식을 박탈하는 면밀하게 안무된 절차인 귀족 죽음의 7단계라고 명명한 것을 고안했다. 송나라 귀족들은 먼저 평민의 복장을 입도록 강요받았고 그 다음 몽골식으로 머리카락을 깎였으며 이어서 제로 의례적인 얼굴 표식을 받았다. 그 과정은 가족 기록의 소각, 조상 위패의 파괴, 개인 인장의 훼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교가 아닌 일반 병사들에 의한 처형으로 이어졌다. 송나라 연대기 작가 자오공은 각 단계는 단순히 존엄성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공들여 쌓아온 권위까지 제거했다고 썼다. 1921년 호라즘 수도 우르겐치에 대한 처우에는 최하위 하인들을 그들의 이전 주인들보다 우월한 권위 있는 직책으로 놀랍게 승진시킨 것이 포함되었다. 이전 귀족들은 이제 그들의 옛 노예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도록 강요받았다. 아랍 역사가 입은 알-아티르는 그들은 단순히 권력 있는 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력한 자들로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우르겐치의 궁전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는 귀족 포로들이 새긴 낙서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는 한때 군단을 지휘했던 내가 이제 나의 마구간을 청소했던 자에게 절한다는 가슴 아픈 비문도 포함되어 있다. 종교적 격하는 티베트의 불교 왕국에 대한 전역 동안 새로운 차원을 띄었다. 몽골 지휘관들은 고위 라마승들에게 그들의 의복을 뒤집어 입고 신성한 경전을 거꾸로 읊으며 그들의 말을 위한 축복 의식을 수행하도록 강요했다. 티베트 연대기 작가 최펠은 삼지르 아시 2명의 고위 종교 관리들이 몽골 군수품을 그들의 의례용 모자에 담아 운반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기록했다. 심리적 충격은 너무나 심각하여 일부 수도원들은 몽골군에 의한 경전 훼손을 목격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종교 서적들을 소각했다. 엘리트층에 대한 심리전은 붙잡힌 통치자들의 자녀를 다루는 방식에서 절정에 달했다. 젊은 귀족들은 종종 몽골 진영에서 길러져 자신들의 문화를 경멸하도록 세뇌되었고 그 후 자신들의 고향 땅의 관리자로 되돌려 보내졌다. 아르메니아 연대기 작가 간자크의 키라코스는 한 젊은 왕자가 10년간의 포로 생활 후 돌아와 모국어를 몽골어 억양으로 말하고 몽골 복장 외에는 아무것도 입으려 하지 않았던 방식을 묘사했다. 이 관행은 문화적으로 이탈된 귀족 세대를 양성하여 몽골 헤게모니의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하게 했다. 칭기즈칸의 제국은 단순히 칼날 무기와 발사체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희미하게 속삭여지는 것만으로도 아직 닿지 않은 제국들의 심장에 공포를 심어주는 압도적인 공포로 건설되었다. 전략적 선견지명과 무자비한 잔혹성의 이비할 데 없는 융합이 그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다. 세계를 체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남자. 페르시아 역사가 주베이니가 소름 끼치게 요약했듯이 그들은 왔다. 그들은 약화시켰다. 그들은 불로 삼켰다. 그들은 학살했다. 그들은 약탈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오늘 저희와 함께 역사의 깊이를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험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인류의 가장 심오한 통찰은 종종 가장 어두운 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 만나요.